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술품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비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미술품을 어떻게 거래해야 할지,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커지고 있는 미술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에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미술품 시장 우선 어떻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지 나누어서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냥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계략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네. 결국 작품에 따라서 뭐 작품의 유형이 뭐 회화인지 뭐 조소인지 판화인지 아니면 어떤 비디오 아트인지 이런 뭔가 작품의 유형에 따라서 보는 게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전시나 대관 시장인 건지 거래인 건지 이런 이제 거래 유형에 따라서 거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이제 거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또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2차 저작물인 거죠. 이제 거기다 뭐 상품을 만드는 거, 뭐 이제 어떤 뭐 책갈피를 만든다든지 그게 뭔가 다른 작품에 이용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2차 저작물 시장 확장되고 네.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 가운데서 가장 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술품 거래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술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어떠한 유형의 거래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뭔가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그런 경매 거래, 그러니까 네. 어떤 뭐 옥션, 어떠한 뭐 그런 이제 이름들 붙어 있는 경매 붙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외국의 뭐 소더비 같은 데서도 막 이 작품이 뭐 몇천억에 팔렸다, 뭐 이렇게 비싸게 팔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경매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갤러리, 화랑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갤러리 시장인데 이 갤러리는 굉장히 유형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를 대관을 해주는 데들, 아니면 사서 직접 파는 데들, 뭐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서 수수료도 좀 다르고 이런 갤러리들은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갤러리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사실 뭐 SNS라든지 네. 이제 그런 쪽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하나 뭐 최근에 또 주목을 받는 거 이제 아트 페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아트 페어가 좀 낯설긴 했었어요. 이제 뭐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 무슨 뭐 스위스의 아트 바젤이라든지 뭐 영국의 프리즈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아트 페어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아시아권으로 진출을 하고 이제 아시아에서도 뭐 최근에 뭐 아트 부산이라든지 이런 아트 페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아트 페어에 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접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점점점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미술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미술품 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 대비 뭐 2021년, 2022년 최근 나온 자료들을 보면요. 네. 이제 그런 이제 해외 그런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한 170억 달러, 한 20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2020년보다 한 60% 이상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이게 뭐 그런 통계 자료 중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게 많이 좀 크게 보는 데들은 2022년에 1조를 돌파했다. 전체 미술 시장이 2022년에 1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면 연 한 30에서 40% 이상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 급격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뭔가 그 아트페어라든지 이 비율로 보면 전통적인 갤러리가 한 5천억 정도, 그다음 뭐 아트페어가 뭐 한 2천억에서 3천억, 그다음 뭐 이제 뭐 경매 시장도 이제 비슷하게는 보는데 네. 그래서 갤러리 시장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그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들은 뭔가 그런 아트페어 이제 그쪽으로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술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술품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거부감, 어려움, 네. 뭐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가품이다. 그래서 한정된 사람만 접근 가능하고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렇죠. 시장이다.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네. 많았죠. 그렇죠. 거기다 네. 또 일부 이게 뭐 편법 상속이나 뭐 승계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면 저거는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네.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부감이나 부정적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꾸준히 좁혀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뭐 최근에는 뭐 백화점 뭐 지하철역, 그다음 아파트 단지에도 이제 그런 미술품 전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뭐 SNS로도 이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면서 미술품과 그런 접점들이 이제 많이 그 공공미술이나 그런 이제 사적 미술단체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이제 젊은층들이 진입이 많아지면서 젊은층들이 뭔가 이제 SNS라든지 그런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 향유에 대한 이제 그런 욕구들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또 갤러리들도 이제 가격의 투명성들을 많이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 시장이 갤러리가 직접 또는 이게 갤러리가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가는 시장이었는데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력이 좋은 사람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거 약간 바가지 쓴 거 아니야? 그쵸,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불신과 갈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가격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그런 정보들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젊은 층들 들어오고 이제 SNS나 이런 쪽 확대가 되면서 이 시장이 좀 이렇게 되면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대중이 접근하기가 아주 편해진 모습인데요. 공통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술 시장이 더 커진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는 이제 국내, 해외가 다 공통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뭐 연 30에서 40% 이상 정말 급격한 성장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데가 미술업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까 말한 아트페어나 그런 경매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갤러리도 다 닫고 저희 미술관도 못 가고 다 닫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생필품은 사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호제인 미술품으로 안 갔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네. 젊은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SNS로 오고 SNS 시장이 커지면서 또 젊은 소비층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들은 결국 이 미술 시장은 소위 말하는 이제 1군과 2군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 이제 거기다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정도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시장이고 아직은 이제 동아시아권은 조금 이제 후발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라인이 커졌을 때의 특징이라는 거는 온라인은 시장의 그런 벽들이 좀 지리적 그런 구분들이 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시장과 기호자들, 수요자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바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2022년, 2023년에는 뭐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시 아트 페어들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는 이제 그런 네. 상승 효과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고전적이지 않은 미술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미술품 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유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결국 가격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가격이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진입 장벽이 있어요. 뭐 저희가 뭐 우유를 사고 뭐 콩나물을 사고 이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가격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럼 뭐 작가의 뭐 그런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 작품을 만든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이 작품의 뭐 질감이라든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고 본인이 굉장히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 미술품이 갖고 있는 유일성이나 대체 불가능성에 맞는 그 적정한 가격에 대한 자기의 뭔가 주관적, 객관적 그런 확신이나 공부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네. 또 반대로 사실은 사기 거래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뭐 중개인, 갤러리를 낀다지만 이게 또 진품,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 문제도 있지만 진품 인지 아닌지. 네, 네. 가끔 이제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유명 작가 그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가품이다. 뭐 대체 작품이다, 네. 뭐 대필 화가가 그렸다, 이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좀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라든지, 아니 신뢰할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샀을 때 그런 진품에 대한 뭐 인증서라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반대로 이게 진품이 아니었을 때 그런 걸 계약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뭐 보험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샀을 때 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진품이 아닐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계약 장치도 네. 둬야 되는 거죠. 네, 이 미술품 소유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려운데 어떻게 좀 짚어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래서 이건 많은 경우에 이제 미술 애호가들을 보시면 미술을 많이 사갔는데 걸어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뭐 창고에 싸놓는 그리고 미술품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즐기는 건데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술품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집에 놨을 때 괜찮냐. 그러니까 이게 갤러리에 있을 때 괜찮고 경매 시장에 있을 때 괜찮은 거. 그래서 정말 좋은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와 내 집에 갔을 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걸 어디에 어떻게 놨을 때 이 주관적 가치를 충분하게 즐길 수 있을까가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집에 어린이가 있거나 뭐 애완동물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맞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나중에 구매를 하는 것들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내가 그걸 갖고 왔을 때 보관이나 유지나 하자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사람과 이제 계약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주관적으로도 상실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뭐 보험을 가입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미리 공부가 돼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NFT를 통한 조각 보유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품 조각 투자 플랫폼 시장도 아주 커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고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조각으로 투자를 해서 위험도 분산하고 반대로 내가 여기 소유권을 일부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각 투자들이 지금 굉장히 플랫폼들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게 네.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런 이제 증권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술 기반돼서 이런 뭔가 분산 투자 증권 이것들에 대해서 시장을 좀 넓혀주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요. 네. 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만큼 조금 유의사항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결국에는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반의 투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는 이게 그럼 이제 기초 자산이 무엇인지 또 기초 자산에 대한 그런 뭔가 이해가 없이 잘못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런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이제 손실을 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시장이 커지는데 또 반대로 좀 이 시장에서 회의적인 의견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 소유 입장에선 좋지만 네. 내가 분산 소유권을 갖는다고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식처럼 돼가지고 내가 주식을 일부 갖고 있다고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그럼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유권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걸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은데 이게 잘 될까? 라는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 이런 거는 이제 비디오 아트라든지 온라인 쪽에서는 조금 더 성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회화가 과연 될까?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술과 관련된 주요 규제나 법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제 그런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그런 일정 비율 이상의 그런 뭐 미술품을 전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일종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지하철, 아파트 단지, 백화점 큰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미술품들은 다 이 법에 기초한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두고 있고 또 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미술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책,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지원 단체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미술 규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면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라든지 취득세들이 많이 다르고 양도했을 때도 뭐 생존 작가와 뭐 사망한 작가 그다음에 뭐 해외 작품, 뭐 가격 이런 거에 따라 세금 규제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 이 미술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 시선들은 그런 MZ 세대라든지 네. 온라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냐 이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미술과 생활미술과 투자미술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은 공공미술이나 생활미술보다는 투자 쪽이 조금 더 빨리 가고 있어서 이제 결국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이게 투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미술이나 공공미술이 함께 가면서 투자 시장도 커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오늘 돈 잃은 스토리에서는요. 미술품 거래 시장에 대해서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